자, 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만난 분들도 있고, 처음 만난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계절의 여왕이라 그러죠. 5월이 맞나? 5월 달인데 거의 날씨가 더워서 여름 됐습니다. 여름. 그래서 앞으로 3개월 맞나요? 12주? 12주 동안에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론도 중요하지만 과연 이론이 기출문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기출이론 시간을 12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앞으로 이제 수업 방식은 기출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해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기출문제당 밑에 보시게 되면은 응용 테스트라는 게 꼭 달려 있어요. 그래서 수월한 거는 스킵을 할 겁니다. 스킵을 하고 요것만큼은 내가 다시 전달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지난 교재에 비해서 한 40문항 정도가 이게 좀 바뀐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좀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난 교재에 가지고 있는 분들 뭐 그냥 해도 본인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관계 없습니다. 기출 문제는 바뀐 게 없잖아. 대신에 작년도 시행된 거 추가된 것만 있고, 기출 문제는 변화가 없으니까 뭐 관계가 없고, 대신에 이제 그 응용 테스트 문제가 변화가 돼서 불편함이 있을 텐데. 양이 좀 많아서 뭐 따로 올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세요. 선택. 그래서 일단은 뭐 필요한 얘기는 근데 또 그때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록 합니다. 계속 또 얘기하지만 아무튼 수업 중에 궁금한 것,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은 가차없이 게시판에 올려서 그때 해결을 꼭 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늦어도 48시간, 거의 24시간 안에 매일 보니까 하는데, 뭐 가끔 뭐 나도 1박 2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때는 48시간 늦어도 내가 답글 올 테니까 게시판 확인 활용 많이 하시고, 우리 학원 게시판 있죠? 거기서 내가 다 답글 달아주니까 거기 하고 열심히 합시다. 열심히.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 얼마 남았어요 지금? 이제 6개월 남았나? 6개월? 5, 6, 7, 8, 9, 10 6개월 반? 6개월 반 금세 가죠? 그럼 또 나 한 살 더 먹고. 요새는 그게 싫어. 아무튼 건강 잘 챙기면서 열심히 파이팅 합시다. 자, 8쪽을 보세요. 8쪽. 8쪽. 자, 8쪽에 보시면 이제 경제학 1번. 옛날 구교재를 가진 분들은 이게 쪽수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그 기출문제 번호를 가지고서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8쪽에 보면 경제학 일반론. 우리가 이제 경제학 일반론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기회비용 관련된 거, 경제 원리 측면, 뭐 더 확대를 하게 되면은 뭐 자본주의 변천 과정 정도인데, 요즘엔 약간 좀 뭐랄까 좀 소외된 파트 잘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회비용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를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회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오개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개인적으로 내가 뭐 모든 걸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기존 교과서, 다른 교재들도 기회비용을 너무 안일하게 좀 기술한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혼돈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다짜고짜 서두에서 결론 내리면 기회비용은 언제 발생하는 개념이냐 하면 선택 시 발생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선택적 상황에서 대두되는 게 기회비용이기 때문에 그걸 일단 염두에 잘 주란 말이죠. 선택을 할 때. 자, 다음은 사회과 수업 시간에 어떤 경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교사가 준비한 상례이다. 자, 거기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버릇을 기르는 겁니다.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경제 개념이에요. 경제 개념. 자, 이와 관련된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위 사례로서 이 교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 개념이 뭐냐. 당연히 여러분들 경제 개념이라고 하게 되면 답을 기술할 때는 뭐라 써야 됩니까? 단어로 써야 돼요. 단어. 문장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제 개념이 뭘까? 자,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은 오히려 줄었다. 사실 요 가 부분은 우리나라하고는 잘 맞지 않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제 특히 경제학 처음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질문할 때 교재가 어떤 게 좋습니까?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웬만하면 번역서를 보지 말아라. 번역서. 우리 번역서게 되면 뭐 맨 아무개 교수, 뭐 크 아무개 교수를 책 많이 보지 않습니까? 알죠? 뭐 먼큐, 뭐 루만, 뭐 있잖아, 그제? 근데 그거는 미국의
문화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기술된 책이기 때문에 우리랑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하나 질문 한번 할게요. 아마 여러분들도 휴학을 경험한 적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휴학을 할 때 주로 언제 휴학합니까? 뭐 다르겠지만, 그렇죠? 보통 이제 남학생들의 대표적인 휴학의 원인은 뭐예요? 군대죠, 군대 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 또 여학생들은 이제 군대는 아니지만은 뭐 연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 그죠? 근데 거기 요 내용에 들어간 그 번역서를 보게 되면은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휴학을 할 때 뭐 합니까? 취해버려요, 알바. 근데 우리는 알바는 평상시에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떤 요 문제 취지가 뭐냐? 불황기에도 불구하고 대학생들의 휴학률은 오히려 줄었다. 자, 이와 같이 선택을 한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휴학률이 줄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학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학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휴학을 하는 것보다는 손해가 적다는 것이거든. 맞습니까? 그럼 예컨대 불황기가 있으면 또 뭐가 있겠습니까? 호황기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휴학을 했을 때 미국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학생들은 낸시가 되는 것이고 남학생들은 제임스가 한번 돼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임스하고 낸시가 휴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를 잡아야 돼요. 자, 갑니다. 호황기 때는 쉽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오케이. 불황기 때는 쉽게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불황기 때 예컨대 학업 진행을 계속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불황기 때. 자, 내가 만약 불황기 때 어차피 만약에 휴학을 하게 되면 그만큼 잡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희생이 그만큼 작을 수밖에 없다 이 소리죠. 하지만 만약에 호황기 때 학업 진행을 계속하다 보게 되면 쉽게 알바를 잡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불황기 때 휴학하는 것보다는 그만큼 부담이 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불황기 때 휴학을 한 것이 호황기 때 휴학을 하는 것에 비해서 그만큼 더 기회비용이 작다는 것을 학업을 진행하는 것, 그치?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자, 이제 거기에 휴학률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나 좀 볼까? 휴학률이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학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업을 진행한다는 걸 선택하는 순간에 포기한 대가는 뭘까? 아르바이트. 잡을 거야. 그치? 근데 호황 때는 아르바이트를 쉽게 잡는단 말이죠. 쉽게 잡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지만 이와 같은 뭡니까? 학업 진행을 갖다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만큼 희생이 크단 말이지. 하지만 불황기 때 학업 진행을 계속 하다 보게 되면 불황기 때는 아르바이트를 쉽게 잡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치? 이런 상황 속에서 학업을 계속 진행한다는 것은 호황기에 비해서 그리 희생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희생이 언제 작다? 불황기 때 학업을 진행하는 것이 더 작다는 것을 알 수 있고 합리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뭐다? 희생이 작은 선택을 하기 때문에 호황기 때보다는 불황기 때 학업 진행을 계속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전달됐나요? 라고 그 책에 기술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랑 잘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거는 다 해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다. 전업주부들의 경제적 가치는 호황기에서도 더 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요거 됐습니까? 그렇죠? 자, 예컨대 전업주부를 하기 위해서 예컨대 사회에서 일자리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와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호황기 때는 쉽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전업주부를 선택하는 순간에 희생이 커요. 그렇죠? 하지만 불황기 때는 전업주부를 할 때, 자, 이와 같은 희생. 쉽게 불황기 때는 나가서 일을 갖다가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 희생이 크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가하고 다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음에 나를 보게 되면 쉽죠? 화폐에 대한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왜일까요? 이자율은 다른 말이 뭐예요? 이자율 예컨대 화폐 보유에 따른 뭐라 그래 보통? 기회비용 아니야, 기회비용. 화폐를 보유하게 되면 자, 은행에다가 예금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무엇을? 이자 수입을 포기해야만 됩니다. 맞습니까? 여기서 조심합시다. 화폐 동그라미 치세요. 자, 과연 화폐가 money. 화폐가 money. 화폐는 굉장히 다의적으로 쓰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자율에 반비례한다 했을 때 이 취지의 화폐는 어떤 것만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현금만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좁은 의미, 아주 좁은 의미의 현금이죠. 그래서 현금 보유를 줄여야 된다. 그죠? 만약 이것을 예금 화폐까지, 요금을 예금까지 확대를 하게 되면 성립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화폐라는 개념이 어디에 쓰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그 접근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거 유념하라는 의미에서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10대 인기 연예인들의 대학 진학에 대한 선호율이 줄어들고 있다. 왜?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아무래도 4년 동안 활동에 제약을 받겠죠.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면 그만큼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빠이빠이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10대 인기 연예인들뿐만이 아니라 옛날 프로야구 초창기 때는 대부분의 프로야구 선수들은 어디 대학을 졸업하고 진학을 했단 말이죠. 요즘 어떻습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곧바로 프로 세계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뭐 가까운 누구야 그 어디지? KT의 그 강한국의 선수도 바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곳이고 아닌가? 라고 가정합시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와 같은 인기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아마 프로 야구 선수들 떠올리시게 되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위의 사례로서 이 교사가 설명하고자 하는 경제 개념은 바로 뭐다? 기회비용을 갖다가 설명하고자 한다는 게 내 개인적인 답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종강까지 내가 제시하는 모든 답은 내 개인적인 답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만약에 다른 견해가 있으면 언제든지 같이 공유 좀 하자 이 소리예요. 그렇죠? 발표를 하지 않을 테니까. 않잖아요. 객관식은 발표를 했는데 주관식은 발표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말한 답이 반드시 답이라는 보장은 또 없어. 하지만 아무튼 내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겁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고, 위 사례 중 2개를 선택해서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게 된 이유를 일의 경제 개념을 적용해서 설명하시어 여지까지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자, 다음에 응용 테스트 보세요. 교체를 했는데, 자, 갑 국장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밑줄 그으세요. 경제학적 원리.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서 지출해서 순편익을 또 밑줄 긋습니다. 자, 순편익을 어떻게 개념 정의를 했느냐? 총편익에서 총비용을 뺀 것으로 정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할 때도 어떠한 원리에 따라서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서 생각하라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경제학적 원리에 따라서 2가지를 꼭 고려를 하자 했단 말이죠. 자, 4글자는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 다른 4글자는 절대로 고려하면 안 된다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4글자가 뭐예요? 기회비용. 그렇죠? 고려해서 안 될 것, 집착해서 안 될 게 있지 않습니까? 4글자를 뭐죠? 매몰비용.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순편익을 갖다가 우리가 계산할 때 거기 나와 있는 총비용의 개념 속에는 자, 우리가 기회비용 개념은 머리에 떠올리지만 매몰비용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아까 밑줄 긋던 경제학적 원리에 맞는 방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전달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떠한 대안이 있느냐 봅시다. 신규 프로젝트인 A가 있어요. A 프로젝트의 총 비용은 10억 원이며 자, 총 편익은 25억 원입니다.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럼 잘 봅시다. 여러분들 B는 고려하지 마세요. B는 고려하지 말고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잘 한번 보세요. 자, A가 있어요. A만 있어요. A만. B는 고려하지 맙시다. 그죠? 자, 10억을 갖다가 더 지출하게 되면 얼마를 얻을 수가 있다고요? 거기 얼마예요? 총편익이 얼마예요? 25억 원이죠. B는 고려하지 마세요. 그렇죠? 질문합니다. 그럼 만약에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야. 10억 원. 10억 원. 됐습니까? 기회비용의 의미는 이런 뜻이거든. 내가 이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감수해야 될 대가가 바로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럼 B는 고려하지 말고 A만을 봤을 때 내가 A를 선택한 순간에 감수해야 될 비용이 얼마입니까? 10억 원이란 말이에요. 10억 원. 그렇죠? 근데 자, 이와 같은 기회비용이 10억 원인데 어떠한 게 합리적 선택입니까? 내가 선택한 그것의 가치가 기회비용보다 커야 하지만 합리적 의사결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10억 원을 갖다가 만약에 더 지출하게 되면 A, 자, 수익이 얼마라고 총편익이 25억 원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총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판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잘 봐요. 이때 A를 선택할 때 기회비용이 얼마라고요? 10억 원입니다. 그죠? 그거는 A만 있을 때 얘기인 거예요. 그죠? 만약에 A가 아닌 또 다른 대안이 있게 된다면 잘 봅니다. 이때 기회비용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머릿속에 살짝 스쳐 지나갈 개념 한 가지 있습니다. 기회 비용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가변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 소리야. 왜? 애시당초 잠깐만 기회 비용은 어느 때 발생하는 개념이라 했습니까? 두 글자? 선택. 그렇죠? 그 선택적 상황이 달라지게 되면 똑같은 상황, 똑같은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기회 비용은 달리 정의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그럼 지금은 이 문제는 뭐야? A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B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됐습니까? 그래서 A와 B를 갖다가 비교하고 선택적 상황에 직면할 때 더 이상 A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10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알았습니까?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오케이? 자, A밖에 없어요. A밖에 없으면 기회비용은 얼마? 내가 A를 선택하게 되면 감수해야 될 게 얼마라고? 10억 원입니다. 그게 기회비용인 거야. 근데 보니까 B도 있어. B. 됐습니까? 그렇죠? 그럼 따라서 A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뭐다? 10억이 아니야. A를 선택했을 때 포기하게 된 B 선택의 대가, B 선택의 순편익이 A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이거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더. 이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내가 게시판에 질문을 거 내가 다 답을 달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가 그 어떤 제약이 있어요. 그래프 설명을 못 하고 수식 설명도 못 하고 근데 이렇게 길게 문장으로 하는 게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나올 걸 예상할 때 내가 더 자세하게 설명 미리 할 겁니다. 그렇죠? 자, 봅시다.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프로야구 얘기를 했는데 요새 프로야구 입장료가 얼마죠, 혹시? 10,000원이라고 가정합시다. 10,000원. 그죠? 자, 그러면 프로야구를 구경한 거야. 그죠? 예컨대 잠실운동장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 구단인 어디? 두산 베어스. 그래서 최고의 명문 구단인 두산 베어스하고 굉장히 그 극성 팬들이 유명한 LG 트윈스가 이제 2호선 더비 한다고 가정하자 이거였습니까? 그게 같단 말이에요. 그죠? 그 입장료가 얼마라고? 10,000원이야? 질문합시다. 자, 이제 2호선 더비 프로야구를 관람하기 위한 기회비용이 얼마입니까? 10,000원인 거예요. 10,000원. 됐습니까? 10,000원. 오케이? 그치? 그러니까 A만을 갖다가 고려하는 거죠. 이게 프로야구입니다. 근데 고민이 된 거야. 같은 10,000원이면 옆에 또 올림픽 스테디움에서 있는 예를 들어서 FC 서울의 경기가 또 있단 말이에요. 축구 경기. 이게 고민하는 거죠. 축구 볼까? 야구 볼까? 그럼 이때 두산 베어스, LG 트윈스의 그 멋진 경기를 선택하기 위한 기회가 이제는 10,000원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이제는 10,000원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야? 야구를 보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축구 관람의 바로 효용, 만족감이 바로 기회비용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잘 보세요. 똑같은 야구를 선택했잖아. 근데 상황에 따라서 야구만 가지고 고민할 때는 10,000원이 기회비용이지만 축구냐 야구냐 할 때 야구 선택의 기회비용은 10,000원이 아니라 축구를 관람했을 때 만족감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됐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까는 10,000원인데 왜 지금은 다른 겁니까? 하면 안 된다 이게야. 다시 강조합니다. 기회비용은 어느 때 나타난다고? 선택할 때 나타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선택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서 기회비용의 접근 방법도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B까지 고려하게 되면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이 이제는 뭡니까? 자, 15억 원이 아니 되는 거예요. 왜? 자, 총편익이 방금 전에 A는 얼마였어요? 25억 원이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15억 원이 더 지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A를 선택한다는 건 B를 포기한다는 것이거든.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B를 포기하는 순간에 뭔가 좋은 일이 생겨요. 보니까 B는 이미 20억 원이 지출된 거야. 맞아요? 그래서 20억 원이 지출됐는데 그중에 10억 원은 회수가 안 된답니다. 이거 많이 듣던 개념 아닙니까? 자, 회수가 안 된대. 이걸 네 글자로 뭐라 그래? 매몰비용이야, 매몰비용. 따라서 그 기지출된 20억 원 중에서 회수가 안 되는 10억 원은 고려할 필요가 없는데 뒤집어야 하면 10억 원 회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10억 원 회수될 수 있습니다. 질문할게. 언제? B를 선택하지 않을 때. 맞아요? 그럼 B를 선택하지 않을 때 회수가 됩니다. B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선택하는 거야? A를 택할 때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A를 택할 땐 바로 뭐다? A에서만 15억이 생기고 플러스 B에서 회수한 10억까지 합치게 되면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25억 원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달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렇죠? 그래서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은 25억 원이다. 이 똑같은 문제를 달리 해설한 책이 있어요. 오케이? 그치? 하지만 그 사람이 옳다, 내가 옳다, 나는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B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은 얼마냐 이 소리죠. 자, 아까 우리 밑줄 긋거든요. 경제학적 원리에 의해서 판단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순편익을 계산했을 때 총 비용 속에는 매몰 비용은 고려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이제 B를 갖다가 선택할 때 얼마의 비용이 추가 들어갑니까? 10억 원을 더 써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미 20억 중에서 10억은 회수가 불가능하지만 10억은 회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B를 선택했다는 것은 10억을 회수를 못 하잖아요. 비용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10억을 또 추가적으로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B를 선택했을 때 총 비용은 20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B를 갖다가 선택한 순간에 총 편익이 얼마로 나옵니까? 30억이 나오죠? 그렇죠? 30억 아니야? 맞잖아. 그치? 근데 30억의 총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돼요? 회수할 수 있는 10억을 빠이빠이 해야 되고 추가로 10억을 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총 20억을 내가 감수를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B를 선택했을 때 순편익은 얼마를 계산한다? 10억 원으로 계산이 된다는 뜻입니다. 요거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요? 전달됐습니까? 그렇죠? 됐지? 자, 그럼 이제 이럴 때 A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공교롭게 지금은 아까와 똑같아졌는데, 그래서 그치? 똑같았는데, 자, A 선택에 따른 A만을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추가된 비용만 고려하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이제 A와 B를 가지고 이제 선택적인 상황에 직면했을 때 A를 선택한 순간에는 이제 그 A를 할 때 10억 원이 아니라 A 때문에 포기하게 된 B 선택에 따른 순편익이 A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B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은 B를 선택했기 때문에 포기한 대가 A 선택에 따른 순편익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전달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됐나요? 그러니까 A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대답합니다. 얼마? 10억 원. B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 얼마? 25억 원. 다시 한번 또 지겹게 반복하겠습니다. 자, 앞에 봐요. 이번에는 A가 애시당초 없다고 가정할게요. B만 봅시다. B만 볼게요. B. 그럼 B만 봤을 때 여러분들이 B를 선택하는 순간에 기회비용이 얼마예요? B를 선택했을 때 기회비용은 자 이미 20억 들어갔죠? 근데 그중에 10억은 회수가 안 된다죠? 그 10억은 매몰비용에 고려할 필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회수가 가능했던 기존 지출된 10억과 추가로 지출해야 될 10억을 합쳐가지고 20억이 기회비용이 되는 거예요. 언제요? B만을 고려할 때는. 됐어요? 낮은 바 B를 할까 말까. 다른 거 대안이 없어요. 대안은 B밖에 없는데 할까 말까 그런 선택 상황에서의 기회비용은 얼마라고? 20억 원인 거야. 그렇죠? 그런데 A냐 B냐 했을 때 B 선택했다는 기회비용은 이제는 20억이 아니라 B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포기한 A 선택했다는 순편익이 기회비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설명하는 이 취지 알겠어요? 취지? 다시 강조할게. 기회비용은 어느 때 상황을 전제한다고? 선택 상황을 전제한다 이게. 그렇죠? 그 선택 상황이 바뀌게 되면 기회비용도 바뀌게 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전달됐나 모르겠어요. 됐나요? 이것이 만약에 헷갈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축구를 볼까 말까 할 때 그것만 고려할 때 기회비용은 입장료야. 그렇죠? 근데 축구 볼까 야구 볼까 할 때 축구 선택했다는 기회비용은 뭐라고? 야구에 따른. 자, 야구 중에 야구를 선택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축구를 선택했을 때 만족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상황에 따라서 선택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를 꼭 유의를 하라는 의미에서 내가 일부러 이 문제를 바꿨습니다. 이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문제 봅시다. 10억 원을 A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기회비용은 15억 원이다. 자, A를 택할 때 기회비용 방금 전에 했습니다. 얼마입니까? 10억 원이었어요. 10억 원. 그 10억 원은 뭐죠? B를 택할 때 순편익이 된다는 것이고요. 추가로 10억 원을 B 프로젝트에 투자할 때 기회비용은 25억 원이다.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 25억 원 뭘까?
B를 선택하기 위해서 포기한 A 선택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의 크기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죠? 다음에 다 B 프로젝트의 매몰 비용은 10억 원이다. 이미 20억이 지출됐는데 10억은 회수가 가능하대. 뒤집어게 하면 나머지 10억은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해도 불가능합니다. 매몰 비용 10억 원. 맞죠? 그렇죠? 질문합시다. 경제학적 원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기회비용이 큰, 작은 어떤 선택을 하라? 작은 선택을 하라. 어떻게 더 작습니까? A를 택할 때 기회비용은 10억. B를 택할 때 기회비용은 25억이니까 A를 택하는 게 합리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맞는 것은 나와 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오케이? 취지 알겠어요? 다시 봐요. 요것만 있을 때는 얘가 기회비용이 아니야. 알았죠? 요것만 있을 때 뭐라고? 아까 얘기했던 추가 들어가는 10억 원입니다. 근데 요 두 가지를 동시에 대상에 놓고 어떤 걸 선택할까를 고민할 때는 바로 A를 택할 때 기회비용은 요때 그 들어간 돈이 아니라 B를 택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편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전달됐어요? 꼭 여러분들이 유념을 하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 자, 기회비용은 어느 때 나타난다고? 선택 시 나타난다는 걸 꼭 유념을 해주길 바랍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거 쉽죠, 이제. 다음 거를 읽고 합리적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해야 하는지, 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에 집착하기 때문인지를 각각 쓰시오. 사실 밑에 제시문 없이도 이 문제는 답을 할 수 있어요. 됐습니까? 아주 쉬운 게 있네. 방금 전에 했지만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디에 집착하는 거야? 매몰 비용에 집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경제학 교과서 보게 되면 매몰 비용의 가장 큰 자주 등장하는 사례가 뭡니까? 잃어버린 극장표. 그죠? 밑에 보세요. 응용 테스트. 민주는 영화를 관람하는데 2만 원의 가치를 느낍니다. 영화 관람권을 10,000원에 구입하였지만 영화관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분실해 버렸어요. 단 분실된 영화 관람권의 재발급이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고로 잃어버린 10,000원은 뭐다? 매몰 비용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영화를 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새롭게 10,000원어치의 이 입장료를 갖다 지불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바로 그 10,000원이 기회 비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 오케이? 쉽지 뭐. 그렇죠?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릇된 의사결정은 어떤 경제 개념이 집착하기 때문인지 쓰시오. 끝났습니다. 경제 개념을 물어봤으니까 뭐예요? 매몰 비용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어떠한 선택을 해도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이라고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경제 원리에 입각하느냐? 자, 어떠한 경제 원리, 합리적 의사결정은 바로 뭐다? 효율성 입각해서 기회비용을 고려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만족, 편익을 얻을 수 있는 선택을 해야만 될 것이다. 그 내용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된다. 그건 문장으로 써야 되겠죠. 원리관이니까. 근데 경제 원리에 입각하는 짓을 했으니까 그냥 효율성만 써도 큰 무리는 없을 듯 싶어요. 앞에 갑니다. 선택을 할 때 고려할 원리가 두 개가 있어요. 두 개. 하나가 효율성, 하나 더. 효율성만을 강조하게 되면 세 가지가 져야 된다면서 뭐? 형평성. 그렇죠? 오케이? 근데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때 바로 어떤 효율적인 측면에서의 선택을 보통 합리적 의사결정이라고 한다는 것이었습니까? 앞에 봐.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속은 바로 뭐다? 탈가치적인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모든 걸 합리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면 좀 정적인 것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 등장해 바로 뭐다? 형평성이 바로 등장을 하게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합리성이라는 것은 냉정한 거예요. 냉정. 누구를 배려하지 않아. 원리 원칙대로 하는 게 합리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원리 원칙대로만 한다. 자, 생산에 기여한 정도로만 분배를 하게 된다면 생산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에겐 분배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됐습니까? 빈부격차 생길 수밖에 없죠. 이것을 갖다가 보완하기 위해서 대두되는 개념이 바로 형평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소리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죠? 그래서 합리적 의사결정, 합리성이 최선은 아닌 거예요. 오케이? 최선은 뭐다? 효율성과 합리성,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조화롭게 고려하는 것인데 지금은 합리성만 물어봤기 때문에 형평성이 아니라 효율성만 떠올리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죠? 그 정도. 자, 다음에 3번. 2000년 문제야. 25년 전의 문제죠. 99년도의 문제니까. 이건 자본주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러면 이걸 공부하기 앞서서 뒤에 먼저 보세요.
응용 테스트부터 먼저 보게 되면 이제 내용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용 정리하려고. 자, 그림이라든가 식 계산할 때 이외에는 웬만한 판서를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서. 그래서 필요한 걸 다 메모하시면 되고. 자, 갑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변천 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잘 볼게요.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뭐죠? 자본주의에 반대되는 말이 뭐야? 사회주의죠, 사회주의.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정치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 사회주의와 또 경제에서 얘기하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뭐 심지어 여러분들 헌법 배웠지만 민주주의 개념이 또 뭐냐? 그 헌법 전문에 있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 가지고 막 싸운단 말이죠. 이제 기본 질서예요. 아무튼 다의적인 것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구분의 기준은 다른 보다 사유재산제를 인정을 하느냐 이 소리. 그렇죠? 다른 말로 멋있게 표현할 때 생산수단의 사유를 인정을 하느냐. 인정을 한다면 자본주의. 인정하지 않고 사회와 국유화를 갖다가 공유를 강조할 때 사회주의를 보통 분류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그럼 자본주의에서 사유재산제를 인정을 합니다. 사유재산제를 인정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피땀 흘려서 돈 벌었니? 네가 가져간다 이게. 그렇죠?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자신의 부의 축적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이냐? 그때 달라지더라 이 소리였습니까? 그렇죠? 자, 부의 축적, 부를 창출해야 돼. 그 부는 어디에서부터 창출되느냐에 대한 맨 먼저의 답이 바로 무엇이었느냐면 부라는 것은 물건을 만드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의 유통 과정 속에서 새로운 부가 만들어진다 이 소리. 됐습니까? 유통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누가 물건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만든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죠? 이 사람은 생산자야. 그러면 이 만들어진 물건을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지 않습니까? 연결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연결시키는 과정 속에서 부가 창출이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라는 사고가 맨 처음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자, 먼 길 마다하고 나서 자, 물건이 만들어진 곳까지 가서 물건을 떼서 100원에 사서 됐습니까? 소비자한테 가서 야, 내가 저기까지 갔다 오느라고 피땀 흘렸어. 나에 대한 대가도 지불해야겠죠? 마진 50원 붙여서 넌 내가 150원에 팔 것이다. 됐습니까? 그럼 소비자도 뭐야?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단 차라리 50원 더 지불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150원의 가격을 지불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모두가 만족이 됐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운데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키면서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 걸 업으로 하는 사람을 보통 두 글자로 뭐라 하는 겁니까? 상인이라고 하잖아. 보통 장사하는 사람. 그렇죠? 결국 그 상인이 종사하는 그 업을 두 글자로 뭐라 한다? 상업이라고 하고 상업 속에서 부가 창출된다는 아이디어가 맨 처음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뭐죠? 상업자본주의가 된다 하셨습니까? 상업자본주의, 부를 창출하는 것이 상업이니까 다양한 산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상업이야. 농업도 아니고 공업도 아니고 상업이야. 상업이 짱이야. 상업이 짱이다. 네 글자로 뭐라 한다? 중상주의라고 한다 이 소리죠. 됐습니까? 요 시기가 언제냐면 서양사에서 15세기, 16세기 절대주의 국가, 뭐 헨리 8세다, 루이 14세다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상업자본주의가 지배했던 그 당시에 국가의 부, 국부, 나라가 부자냐 아니냐, 선진국이냐 후진국이냐를 평가하는 잣대가 뭐냐 이 소리예요. 요즘은 잣대가 뭐예요? OECD 무슨 뭐 G7이다 할 때, 그제? 자, 거기에 잣대는 뭡니까? 크게 뭐 두 가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제? 30년대 쿠즈네츠 교수가 발명한 그 당시는 GNP, 지금은 GDP 가지고 판단하고 또 한 가지 더 있지 않습니까? 개방화 시대에 꼭 있어야 될 게 뭐야? 외환보유고 달러. 그래서 외환보유고와 GDP를 가지고서 그 나라가 부자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다. 요즘의 국부의 잣대는 GDP 아니면 외환보유고인 거야. 그죠? 근데, 자, 헨리 8세 때, 루이 14세 때 미국이 없었거든. 뭐 달러가 있었겠습니까? 그죠? GDP가 만들어진 게 100년이 안 됐어. 그렇죠? 그럼 400년, 500년 전에 GDP 개념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당시는 절대주의 시대야. 모든 걸 왕이 좌지우지하던 시대 아닙니까? 그때 왕실의 금고 속에 얼마나 많은 금덩어리, 은덩어리와 같은 귀금속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금과 은, 금은 무화를 많이 확보해야 될 것이다. 금은이 중요합니다. 중금주의라고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금주의, 상업자본주의,
중상주의는 같은 시대를 지칭하는 말인데 지금은 자본주의 변천 과정으로 주로 하기 때문에 상업주의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응용 테스트 가나다라 중에서 뭐가 있습니까? 마에 보게 되면 유통과 무역을 통해서 부를 축적한 부르주아가 등장했다. 이 시기가 바로 상업자본주의 시대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아직 뭡니다. 자, 속담 필요는 좀 빨라요? 아니 그 내용이 내 말이 빠르냐고. 괜찮아요? 오케이. 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많은 조율을 해야 되거든. 조율. 처음 온 사람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치? 자, 갑시다. 그러면 상업 자본주의 시대 때 어려운 질문할게. 누가 헤게모니를 주겠어? 아무리 만들어도 이거를 소비자한테 연결시켜주지 않게 되면 자원 낭비죠. 누가 헤게모니를 주고 있다? 상인이 짱인 거예요. 그죠? 이때 생산자가 점차 불만을 갖게 된단 말이죠. 그렇죠? 오씨, 나 더 만들 수 있는데. 그때는 이제 좀 부연 설명하면 선대제라 그래가지고 상인이 돈을 줍니다. 너 몇 개 만들어? 내가 한 달에도 가져갈게. 그죠? 뒤집어 얘기하면 생산자가 더 많이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어 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들지 못한단 말이죠. 근데 더군다나 그 당시에 국가 권력은 상인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쓸데없이 만들었다는 자원 낭비니까. 불만이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는 그 위대한 사람이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렇죠? 만나는 사람마다 세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응?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해요. 세일을 해, 세일. 누구야? 여러분들이 흔히들 얘기하는 세일. 장 바프티스트 세일하는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 유명한 세일 법칙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질문. 세일 법칙의 내용이 뭐였어? 뭐였어? 공급은 스스로 수요를 창출한다. 제일 쉬운 말. 공급이 되면 누가 따라온다는 거야. 그렇죠? 제일 쉬운 말. 만들면 팔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생산자 입장에서 만들면 팔리는데 왜 우리가 상인한테 구속을 받아야 되고 국가 권력의 간섭을 받아야 되느냐 이 소리에. 됐습니까? 오케이? 그죠? 이 순간에 또 그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야, 그냥 내비도 그냥 지가 만들어 내비도 그냥 누구야? 애덤 스미스가 등장한단 말이었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겠죠? 그래서 그때보다는 바로 뭐다? 이 만드는 사람의 입김이 거세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만드는 사람들, 생산자, 부르주아, 그렇죠? 생산자들이 바로 뭐다? 일반 산업자본가로 이제 불리우기 시작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산업자본가에 의해서 생산하면 팔리는 시대가 된 거야. 이게 뭐다? 산업자본주의 시대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 산업자본주의 시대 때 가장 중요한 어떤 이념적인 뒷받침 이론을 제시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애덤 스미스가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들 사실은 이 부르주아라는 말이에요. 부르주아. 이 부르주아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유래된 겁니까, 여러분들? 그 마에서는 축적한 부르주아가 등장했다는 표현을 씁니다. 유통통해서. 그렇죠? 원래 진정한 부르주는 유통에 종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만드는 사람. 어떤 만드는 사람이었을까요? 부르주아의 어원을 보게 되면 이제 독일어의 부르크, 영어로 캐슬이 뭐야? 성. 그렇죠? 그래서 이 부르크라는 게 있거든. BURG인데보다 독일어 이게 음나우통이 있는데 이거 찍고 애를 붙이면 사람으로 바뀌어요. 이게 비류거하게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비류거에서부터 나와서 이게 프랑스 말로 나온 게 부르주아예요. 부르주아지. 됐습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중세 때 성 안에 누가 살고 있었습니까? 다 살고 있었어요. 성 안에 다 살고 있었어요. 성 바깥에 뭐 있습니까? 놈밭이 있었고 목초지가 있었어요. 그리고 농사 끝나고 나면 더 어떻습니까? 성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농민들은 바깥에 살았겠지. 그렇죠? 근데 이런 걸 봅시다. 자, 농사를 지었습니다. 탈곡을 해야 되고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호미를 만들어야 되고 괭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다 어디 있을까요? 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애덤 스미스의 조상인 스미스 대장장이도 성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부르주아의 어원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바로 뭐다? 물건을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물건을 만들던 사람한테 상인이 와가지고 호미 10개 주문합니다. 팔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보니까 호미가 10개가 아니라 100개를 만들어도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이제 상인한테 있던 거 쉽지가 않아.
그치? 이제는 주문이 없어도 이와 같은 호미 제작업자, 대장장이들이 바로 뭐다? 직접 물건을 만들어 팔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때가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되는 것이고, 오케이? 이때는 바로 뭐다? 만성적인 공급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만들면 팔릴 수가 있었던 것이다. 맞습니까? 여기에 기름을 분 게 바로 뭐다? 산업혁명이다 이 소리죠. 더 많이 만들고 싶어. 그래서 만들면 팔면 절호의 기회인데 사람이다 보니까 지친단 말이죠. 더 많이 만들고 싶어. 그러니까 지치지 않는 생산 방식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나오는 게 네 글자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동력혁명, 산업혁명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대량 생산 엄청 받쳤습니까? 아주 비약적인 자본주의 발전이 이루어졌던 시대가 산업자본주의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자, 시간이 감에 따라서 너무 만들었어요. 너무 만들었어. 너무 많이 만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쉽게 갑시다. 공급 과잉이야. 그렇죠? 질문합니다. 공급 과잉이면 상식적으로 물건 값이 싸지겠어? 비싸지겠어? 싸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업의 이윤율이 급감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산업자본주의를 지배했던 시대가 네 글자를 무엇이었습니까? 야야 니들 마음대로 하라 이거야. 무한 경쟁의 시대였단 말이죠. 그렇죠? 이윤율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한 경쟁을 한다. 쟤도 죽지만 나도 죽어. 제살깎기 경쟁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이런 위기의식을 느낀 산업자본가들, 기업이겠죠? 모여가지고 야 우리 이렇게 경쟁하면 안 된다. 같은 편 하자. 손 올려봐. 하나 둘 셋 화이팅 됐습니까? 그렇죠? 점차 생산 기업들이 거대 기업으로 독점화되기 시작합니다. 됐습니까? 그죠? 이때가 바로 뭐다? 독점 자본주의 시대로 바뀌게 된다 이 소리예요. 요거 이랬습니까? 됐나요? 그죠? 그죠? 자, 그래서 국내 독점 자본을 형성을 했습니다. 이제 국내는 장을 했어. 근데 아직도 물건이 남아 돌아. 어떡합니까? 물건이 남아 도니까 폐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딘가 팔아야 됩니다. 팔기 위해서는 새로운 두 글자가 필요한 거야. 뭐가 필요해? 새로운 시장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넘치는 물건이지만 아직도 이런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팔고 싶어요. 아주 후진국들이 그 당시에 몰려섰던 아시아,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면서 그 약소국가에 갖다가 자국의 상품 시장으로 만들기 위한 세 글자 뭐로 만들었어요? 식민지를 만들게 되는 네 글자의 아주 나쁜 버르장머리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뭐예요? 제국주의가 더 등장하죠. 그렇습니까? 그 제국주의가 서로 자기가 더 많은 것을 먹겠다고 싸워서 발생한 게 바로 뭐다? 제1차 세계대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렇죠? 자, 1차 세대전 끝나고 나서 자본주의 작동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간파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존 메이너드 케인즈가 등장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자, 케인즈 등장 이전까지 기본적인 사고는 경제이론 누구의 사고입니까? 애덤 스미스였어요. 내버려뒀단 말이에요. 오케이? 내버려두었습니다. 그럼 내버려두게 되면 모든 게 다 작동을 해야 될 텐데 시장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내버려둘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야? 기본적으로는 시장을 부인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인정을 하지만 미처 시장이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정부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하지 않은 사고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지까지 마음대로 안 돼. 간섭할 거야. 마음대로 하다가 바꿨어. 그래서 이걸 수정자본주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정자본주의는 시장의 실패의 대안으로 등장했다. 이렇게 보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그러다가 60, 70년대에 넘어오면서부터 소위 정부와의 지나친 간섭이 오히려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반성, 정부의 실패를 갖다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지나치게 복지를 강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게을러져요. 그렇죠? 잘 나가던 연기 팍 한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이와 같은 것을 정부의 실패라고 했고 그건 다시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율성을 이전에 비해서 확대하는 사고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까? 이에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신자유주의가 등장한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마가 제일 빠른 상업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디 갔습니까? 자, 어디 갔어? 정부의 비개입을 기초로 대규모 제조업이 발달했다. 바로 산업자본주의가 되는 것이고 이때 무엇과 연결됩니까? 산업혁명하고 연결되면서 대규모 제조업이 가능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공급 과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 간 연합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독점 자본기업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이 어디입니까?
어디 갔어? 자, 나죠, 나. 나. 자, 경제 성장의 요인으로 공급보다는 수요를 더 중시하자 수요가 공급을 창출한다는 아이디어, 바로 수종자본주의 시대, 케인스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고, 정부 규제를 줄이고 복지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전환이 이뤘다. 이 발단이 70년대 초반부터 해서 신자유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된다 이 소리죠. 지금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다? 공기업의 민영화. 공기업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야? 그 당시 공기업이 담당했던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이제 손을 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공기업의 민영화가 대표적인 신자유주의의 이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게 되면 앞에 그 기출문제를 아주 쉽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갑시다. 다음 글은 18세기 기계의 발명 및 기술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 글을 읽고서 물음에 답하시오. 기계의 발명과 기술의 혁신이 근대 사회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이로 인해 인류는 과거와 크게 다른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을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 기존의 상업자본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자본주의로 전환이 되었는데 이걸 무엇이라고 씁니다. 아까 뭐였습니까? 산업자본주의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특히 했고, 애덤 스미스는 각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이 보이지 않는 손의 인도를 받아서 공익이 증진된다. 보이지 않는 손의 의미가 뭐냐 이 소리예요. 그래서 국부론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저녁 식사 시간에 예컨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 소리야. 고기를 파는 사람은 정육점 주인, 푸주간 주인일 텐데 그 푸주간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냐가 아니다 이 소리. 그렇죠? 그 글귀가 나옵니다. 우리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양조장 주인, 푸주간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냐? 아니다 이 소리죠. 그들은 고기를 팔아야지만, 포도주를 팔아야지만 자신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자신의 개인의 이기심의 발로로서 우리가 결과적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시해,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이와 같은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버려 두어도 경제는 잘 작동될 수 있다. 내버려 두어도 포도주 마실 수 있고 내버려 두어도 고기를 먹을 수가 있다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인도를 받는다. 이 뭐죠? 시장기구의 자동 조절 기능이 바로 그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었습니까? 가격기구 혹은 시장기구, 자동 조절 기능. 내버려 두어도 자동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을 지칭하는 말이 자동 조절 기능이 된다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계속 갈게요. 또한 그는 정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보장해주는 법질서 마련하는 일에만 힘을 썼고, 자, 법질서 마련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보고, 그죠? 그러면 봐요. 법 질서를 갖다가 마련하고 법 질서를 지키게 됩니다. 법 질서를 지키지 않게 되면 떼끼하고 혼내든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 여러분들 법규 위반하면 누가 잡아갑니까? 경찰이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어때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지칭하는 말이 야경 국가관이다. 보통 이런 표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의 경제 활동을 규제해서는 안 돼. 규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렇죠? 간섭하지 마세요. 보통 소극 국가관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 그 당시는 법 질서를 마련하고 법 질서를 지키게끔만 해주면 된단 말이죠. 국가기구가 지금처럼 방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밤에 자, 다리 쭉 뻗고 잠잘 수 있는 군인들 있으면 되는 것이고 법 질서 위배하는 사람을 혼내줄 수 있고 잡아가는 경찰 정도만 있으면 그만이라는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자식을 야경 국가관, 정부 조직이 작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작은 정부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묻기를 정부의 역할에 대한 관점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쓰시오 했습니다. 역할이 뭐예요? 야경 국가관, 그렇죠? 작은 정부보다 소국가 어떤 걸 써도 관계가 없을 듯 싶어요. 역할은 뭐다? 역할은 두 가지. 야경 기능 확보와 그 다음에 국민의 경제생활에 간섭하지 말 것 두 가지가 핵심이기 때문에 야경 국가관 내지는 작은 정부, 소국가 관계가 없을 듯 싶어요. 세 개 다 제시하면 더 좋을 듯 요만큼은 가로 열고, 그렇죠? 야경 국가 가로 열고 뭐 소국가, 작은 정부에서 관계가 없을 듯 싶어요. 이게 내 개인적인 생각.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경제 일반론에 요 정도 문제들이 많이 이제 눈에 띕니다. 근데
자본주의 변천 과정은 앞으로도 쉽게 굳이 한다면 자본주의 변천 과정보다는 경제학 일반론에서는 기회비용 있는 것이 여전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제일 이제 요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 요 소비자 이론이에요. 소비자 이론. 그래서 13쪽 소비자 이론 1번 봅니다. 한계 효용 이론의 효용에 대한 가정으로 적합한 것을 했습니까? 어떻게 말합시다. 우리 소비자 이론을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계 효용 이론, 두 번째가 무차별 곡선 이론, 세 번째가 현시 선호 이론인데 역대 기출문제 세 번째 현시 선호 이론 내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무차별 곡선 이론이고 한계 효용 이론은 한 30년 전에 나왔던 거고 요즘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계 효용 이론은 무차별 곡선 이론을 정리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우미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될 것 싶습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한계 효용 이론에서 무차별 곡선 이론으로 발전했다고 했는데 자 어떻게 발전했느냐? 항상 발전은 뭐냐 하면 앞에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발전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전에 무차별 곡선 이론 이전에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효용을 어떻게 측정을 했느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어떻게 기수적으로 측정을 했다 이 소리예요. 그 당시의 사고는 효용의 크기를 계량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 커피 한 잔을 마셨을 때 맛있어요. 그지? 근데 물어봅니다. 얼마나 맛있는데 그 얼마나에 대한 답을 낼 수 있다는 게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고 예컨대 13만큼 맛있다는 계량화된 효용을 갖다가 이제 제시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수적 효용 이론이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죠? 근데 과연 정말로 어떠한 만족감을 갖다가 효용을 계량화할 수 있을 것이냐?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억지로 한다면 가능할 수 있어요. 우리 가끔 그 영화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붙이잖아요. 이렇게 몸에다 이렇게 측정, 뇌파 검사할 때 붙이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 만족감의 정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무슨 머릿속에서 도파민이 형성되는 정도.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 딸기를 하나 먹었을 때, 두 개 먹었을 때 여기 뇌파에서 나타나는 도파민 내지는 무슨 엔돌핀 이 수치 가지고서 이만큼 효용이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근데 어떻게 일반 소비자를 갖다가 따라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겠습니까? 무리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것을 폐기하고, 그죠? 기소 효용도 가능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폭넓은 개념을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더 넓은 개념이 바로 뭐다? 순서를 정하지 않습니까? 서수적 효용 개념을 전제로 한 것이 바로 무차별 곡선 이론이다. 오케이? 그래서 아무튼 첫 번째 서두에 한계 효용 이론 이제 제목이 뭐야, 여러분? 소비자 이론이거든요. 질문합시다. 어려운 질문이야. 소비자 이론의 소비자는 두 글자 어떤 경제 활동을 해요? 어렵죠? 소비야. 그렇죠? 질문. 소비의 목적은 뭐죠? 효용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효용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 효용을 얻기 위해선 상품을 사용을 할 텐데 상품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니? 뭐니가 필요한 게.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소비를 많이 한다는 게 능사가 아니야.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소비자는 첫 번째 자신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한다는 했습니까? 그래서 요것도 한번 출제가 서술형으로 나올 수도 있는데 과연 합리적 소비자가 누구냐 말이야. 합리적 소비자. 두 가지. 합리적 소비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갖춰야 됩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자신의 호주머니 사정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 맞습니까? 그렇죠? 어려운 말로 뭐라 하느냐 하면 예산 제약을 인식한다. 이게. 내가 무한히 소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죠? 자, 예산 제약을 인식하고 주어진 예산 속에서 두 글자를 극대화하는 소비 활동을 한다습니까? 뭘 극대화한다고 쉬운 거? 오케이. 효용 극대화를 갖다가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합력 소비자의 밑줄이 그어지고 그 합력 소비자가 예컨대 어떤 사람인가를 갖다가 설명하라는 혹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 자신의 예산 제약을 인식하고 소비 활동을 통해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 경제 주체. 이게 바로 합리적 소비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한계 효용 이론에서는 이 효용 극대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첫 번째, 재화를 하나만을 소비할 때는 여기까지 소비하게 되면 효용의 극대화가 달성된다는 겁니다. 언제? 한계 효용이 0이 될 때까지. 지금 우리가 기출문제하기 때문에 한계용 체감이 되는 건 안 할게요. 다 아는 내용이니까. 그래서 자, 아무리 맛난 음식이라 한다더라도 소비량을 늘림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족의 증가 정도는 지속적으로 작아집니다. 한계용 체감의 법칙, 고센의 제1법칙 됐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일정량의 소비 수준을 넘게 되면 소비를 통해서 오히려 만족이 아니라 고통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즐기는 사람은 합리적인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계용이 0이 될 때까지 소비하면 되는 것이고 if 만약에 2개 이상 재화를 소비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각 재화의 화폐 단위당 한계효용을 같게끔 소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내용을 알겠죠? 그렇죠? 예컨대 X재, Y재 두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땐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컨대 X재 한계효용을 X재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 1원당 X재 한계효용을 구할 수가 있고 자, Y제 한계효용을 Y제 가격으로 나누게 되면 Y제 1원당 한계효용으로 나올 수 있다. 양자가 같으면 된다는 뜻이었습니까? 당연히 이런 부등호면 같은 값이면 Y보다는 X가 더 큰 만족을 주기 때문에 Y 소비를 줄이고 X 소비를 늘리면 되는 것이고 뭐 반대는 당연히 X를 줄이고 Y를 갖다가 늘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계용 균등의 법칙에 따라서 소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조심하세요. 이 한계용 균등의 법칙은 효용 극대화를 위한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은 아닌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예컨대 이것이 달성되게 되면 얘는 당연히 오케이야. 됐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효용 극대화가 달성될 때는 자, 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됐습니까? 이거 하나 조심하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주로 요렇게 오는 것은 언제냐 하면 구체적인 표를 가지고서 여러분들한테 할 때 그때 이것을 성립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굳이 표를 가지고서 주어진 예산 제약 하에서 소비를 늘리는데 됐습니까? 예, 드디어 주어진 소득을 다 지출하고서 효용을 극대화한 결과 두 재화의 1원당 한계용이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그 주어진 사례 속에서는 효용 극대화 달성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요것이 성립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어떤 경우에도 이런 경우에는 요것은 달성되기 때문에 얘는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 맞아요. 맞는데 필요 충분이 아니라 충분 조건일 뿐 필요 조건은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질문합니다. 질문. 자, 지겨운 거 다 알아요. 이윤 극대화 조건이 뭐야? 지겹죠? 뭐야? MR 이퀄 MC 아니야? MR이 뭐죠? 한계 수익, MC가 한계 비용. 그죠? 그래서 MR 이퀄 MC인데 우리 보통 이윤 극대화를 위한 조건이 뭡니까 할 때 나오지 않습니까? 얘도 뭐야? 얘도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봐요.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알지? 조건 고집합할 때 산수할 때 배웠잖아. 그죠? 자, 이렇게 완전 경쟁 기업이라고 가정합니다. 완전 경쟁 기업. 그러면 완전 경쟁 기업은 일물일가, 가격 수용자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서 수평한 수익 옥선의 측면으로 배웠죠? 아, 그래 안 그래? 그렇죠? 근데 얘가 바로 무엇과 똑같습니까? MR과 같다라고 우리가 배웠단 말이죠. 일물일가에서. 그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MC, 한계 비용을 그림으로 그리면 한계 비용, 평균 비용, 평균 가변 비용 모두가 생겨먹은 게 어떻게 생겨먹었습니까? U자형. 됐습니까? 맞죠? U자형. 그래서 U자형에 MC가 있어요. MC. 그죠? 그 질문합니다. 이윤 극대화 조건이 MR 이퀄 MC란 말이죠. 이 그림에서 MR 이퀄 MC가 몇 군데 있어요? 두 군데 있죠? 어디? 여기하고 여기하고. 그럼 둘 다가 이윤 극대화냐? 아니다 이 소리. 됐습니까? 그렇죠? 자, 이윤 극대화가 있는데 그럼 얘가 성립을 하면 얘가 그냥 얘 아니다 이 소리야. 그렇죠? 이 중에서 MC가 MR을 뚫고 올라갈 때 여기서 이윤 극대화지 얘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까?
요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다 이윤 극대화 점이라면 얘가 성립이 되는 거지. 그렇죠? 하지만 이 두 개 중에 얘는 이윤 극대화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일까? 예컨대 Q1까지 생산해서 이윤 극대화야 여기까지 멈춰야 되겠다 하게 되면 자, MR 수입의 증가분은 이만큼인데 MC 비용의 증가분은 이만큼이기 때문에 이만큼 손해가 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윤 극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MR 이퀄 MC라고 해서 무조건 다 이윤 극대화가 아니라 충분 조건이 아니라 뭐가 된다? 얘도 필요 조건이 된다는 걸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됐어요? 이해됐나요? 그렇죠? 마찬가지야.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도 효용 극대화를 달성하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고 됐습니까? 맞습니까? 이거 이해돼? 어? 만약에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면 둘 다가 효용 극대화가 달성이 된단 말이지. 근데 얘가 아니지 않습니까? 얘가 아니라는 것은 MR 이퀄 MC 중에는 효용 극대화가 아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거 하나 기억합니다. 아무튼 1번 가시게 되면 자, 기술적 효용 측정이 가능하다. 이건 뭐 내가 설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맞습니까? 허용 테스트에는 뭐가 있어요? 자, 여러 재화 소비에 나누어 지출하는 어떤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 경우 어떤 법칙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한 가지 재화를 할 때는 어떻게 됐어요? 한계효용 0될 때까지. 두 가지 이상을 할 때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찾으란 말이죠. 그렇죠?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이 뭐예요? 각 재화의 화폐 단위당 한계효용을 같게 소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1번이네. 1번. 됐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번부터는 이제 계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표가 있기 때문에 얘는 10분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잠깐 쉴게요.